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도 늘리고 또 OECD 최장 근로시간의 폐해도 줄이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 중에 하나고요. 여러 번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당장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리허설 준비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한번 줄여보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야근을 없앤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IT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좀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런 반발까지도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 배경, 그리고 실제 기업과 노동 현장의 상황 점검해보는 시간 첫 번째 인터뷰에서 마련했습니다. 뉴욕이나 시드니를 방문해 보신 분들, 이 도시들 중심가에는 독특한 유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플 스토어인데요. 한국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곧 가로수길에 애플 스토어 가로수길이 오픈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가전 매장 이상의 의미와 영향력을 가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IT 이야기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야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오늘의 경제 수업은 가상통화, 가상징표, 거짓 화폐, 이렇게까지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또 강력한 대책에 움츠러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정리해봅니다.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지금도 일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하는 공간, 일하는 시간을 많이 쓰고 있죠. 정부와 정치권이 주당 근로시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 이런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자체가 실제로 법에 정해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도 문제고요. 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가 축소되는 것도 문제다. 같이 해결해보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기업은 당장 7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리허설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많은 화제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과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실제로 예행 연습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IT 업계에서는 사실상 맞지 않다, 밤샘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와 또 걱정되는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한번 이 정책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 정부가 노동시간을,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실질적으로 법도 이미 고치고 있는 거죠? 예.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원래 주당 40시간이죠. 네. 노사합의로 12시간까지 초과 근로가 가능한데, 그러면 52시간제가 돼야 되는데, 노동부가 행정의 해석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이 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을 초과 근로 한도의 범주에서 뺐습니다. 그렇죠. 68시간까지 가능한 걸로 본 것인데요. 그래서 이걸 시행령만 고쳐도 52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근로기준법에 확실히 못을 받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제각각의 또 상황들이 있겠지만 법으로 이렇게 못 박는 이유, 정부가 근로시간을 중요한 일자리나 노동정책으로 보고 있나요? 배경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시간 노동 체제 국가죠. 우리나라 OECD 평균보다 연간 400시간 이상 일하는 초장시간 노동 국가이고, 이로 인해서 산재사고나 건강상 위협이나 일과 생활이 조화가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고, 무엇보다도 노동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생산성은 노동시간 길이와 반비례하죠. 네. 노동시간이 길수록 낮기 때문에 네. 저부가 비용 경쟁에 매달리게 되는 이런 현실을 반전시켜야 될 필요성과 함께, 한편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인데 한편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탈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동 고용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청년 실업 문제나 비정직의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려면 많이 일하는 사람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골고루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사실은 뭐 7시간 이렇게 근로시간을 줄인 회사들을 보면 그 시간 안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울러 있는데 사실 좀 쟁점 세부 사항들은 여전히 논쟁거리거든요. 앞서도 68시간이었던 이유가 휴일을 포함시키느냐의 여부가 있었고 또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복 할증 같은 세부 사안은 좀 팽팽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늘이죠.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네네. 고법에서는 중복 할증이 되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한 것을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 최종 변론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복 할증 문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고요. 네네. 그래서 중복 할증이라는 것은 휴일에 일하는 것과 네. 그것이 이제 초과근로이기 때문에 초과근로 50% 할증률과 휴일 근로 할증률 50%를 중복해서 지급해서 네. 200%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이유는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기업 측의 경제적인 유인을 줄이는 것이죠. 네. 이렇게 휴일까지 노동을 시키려면 지출이 많아지니까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된다. 네. 그래도 시킬 것이냐라는 경제적 제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참. 오늘 대법의 최종 변론이 있고요. 곧 판결이 나온다면 또 어떤 이야기가 붙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약간 좀 별개의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어떤 대기업 유통사에서는 35시간 근로시간 단축 얘기가 나왔는데 꼼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좋은 취지와 흐름과는 무관하게 또 뭐 일자리 감소 같은 이를테면 부작용 논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노동 시간을 줄이는데 안 그래도 이제 저임금에 시달리는 뭐 시간제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줄이면서 임금과 시간 중에 뭘 선택할래라고 강요하는 방향으로 네. 가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개선인지 계약인지 맞습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약간의 비용 분담은 생산성 향상으로 커버하거나 또는 정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내지 않습니까? 노동시간 줄이고 고용을 창출하고 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네. 사회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를 통해서 사회적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추진하는 데 활용돼야 되지 다른 꼼수가 된다든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뭐 여러 가지 항상 이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좀 틀이 바뀐다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잔업수당, 특권수당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최저임금 같은 논쟁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효과적인 측면도 궁금한데요, 교수님.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 얘기가 지금 정부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선술적인 숫자만큼 10명이 4시간씩 줄이면 40시간짜리 한 사람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단순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왜? 왜냐하면 노동시간을 줄일 만큼 작업장 혁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 향상으로 메워지거든요. 시간이 줄면 메워지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분은 노출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20명이 4시간씩 줄여야 한 자리가 나올 정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보다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고용 창출을 하라고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해법만이 우리가 초장시간 노동국가라는 게 오히려 지금은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어떤 긍정 효과라든지 경제적인 생산성 향상 같은 부분들에 대한 관심사나 이슈가 좀 더 넓혀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기네요. 기업이나 재계 입장에서는 좀 급격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부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연착륙시켜달라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기본 노동 시간을 줄일 때 쓰는 해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은 사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사안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논의됐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하려고 했고,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하려고 했습니다. 손을 대려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오랜 논의를 거쳐왔고 초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나쁜
구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구습에서 빨리 벗어나야 사실은 기업도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가가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혁신적인 그런 방향의 기업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발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만드는데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기업 스스로도 좀 진짜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이득인지 또 생산성, 혁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장이 되겠네요. 삼성이 좀 리허설한다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요. 국내 뭐 최대 기업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굳이 예행 연습까지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좀 네. 의문스러운데요. 네. 예, 그러니까 글로벌 초대형 기업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러 눈치를 보면서 여러 군데 그 뉘앙스를 제시하는 그런 것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볼 수는 없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행연습이 할 게 아니라 예. 얼마의 추가 고용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 네. 그를 통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변화가 무엇이고 네.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좀 전향적인 조치로 우리가 바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바로 취하는 그런 모습이 삼성전자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리더 그룹이고요. 리더 격의 회사라면 확실히 그 무게감과 또 깊이 좀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참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요. 노동시장이 많이 양극화돼 있고 다층화돼 있습니다.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좀 보호가 약한 직군은 이 근로시간 단축 사실은 좀 또 다른 차원의 차별이랄까요? 차등이랄까 이런 게 생길까 우려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의 이 적용이 좀 더 단계적으로 많이 늦춰진다면 네. 사실 노동시간 측면에서 또 차별을 받는 그런 양상이 될 수 있겠죠. 네. 또 아까도 나왔지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과 함께 임금을 줄이겠다라는 것은 사실 더 계약에 가깝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리고 노동시간의 혜택을 골고루 모두에게 누리게 하겠다라는 새로운 차별이 또 만들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메시지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성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줄이면 더욱더 기업의 성과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 또 하나는 일자리 나눔인데요. 산술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2배, 3배의 단축이 있어야 또 실제로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요. 1997년에 주당 근로시간은 44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는 40시간이 됐죠. 지금 8시간 주 5일 근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초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합의되어 있고 또 휴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중복 수당 논란은 지금 대법원에서 협의 중이다. 오늘 이야기되고 있다. 앞서 얘기 나왔었죠.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야 된다. 아니다. 줄어들면 오히려 업계가 더 힘들어진다. 생산성에 문제가 생긴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업종마다 다릅니다. 근로시간을 정해서 또 줄이고 이런 것들이 용이한 업종이 있는 반면에 불가능한 업종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적용과 이야기, 좀 더 이야기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공론화되어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기다립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6분 1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통이 열렸는데요. 사실 뭐 올린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결국 동결됐겠죠? 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에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30일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연달아서 기준금리를 올린 적이 거의 없어서, 이번에도 동결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습니다. 경기 상황을 봐도 곧바로 추가 인상에 나설 정도는 아니고, 또 이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고요. 최근에 이 원화 가치가 좀 가파르게 오르면서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어서 인상 압박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올해도 인상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작년에 정리가 됐지만 여러 환경상 또 사정상 인상 요인이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됐군요. 네. 그러면 언제쯤 올릴까요? 올리긴 올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네, 애초에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쯤에나 이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요. 네. 다만 올해 경제가 좀 생각보다 더 빨리 좀 좋아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과열을 시키는 목적으로 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최소 3차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좀 예고를 하고 있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좀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4월에 바뀐다는 점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도 좀 좋아졌네요. 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상향했는데요.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을 3%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직전 전망이 지난해 10월이었는데 그때가 2.9%였으니까요. 0.1%포인트 오른 겁니다. 한국은행은 앞서서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1월에는 2.8%, 4월에는 2.9%로 제시한 후에 7월과 10월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올린 겁니다.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우리 경제가 올해도 3%대로 성장을 하게 되면 네네. 2010년에서 11년 이후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좀 3%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지난해 성장률이 아직 확정치가 나오지는 않긴 했는데 3분기까지 성장률을 봤을 때 3% 이상이 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이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도 있고 변수는 많은데요. 일단 기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하시느라 굉장히 주변에 분주하시더라고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오늘부터 오픈되는 게 있네요. 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미 이번 주 월요일에 오픈을 했는데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좀 추가로 오픈을 했습니다. 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거나 아니면 더 내야 될 세액을 미리 좀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 등도 좀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 회사가 사전에 이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연말정산을 모바일 서비스로 시작하는 것도 시작됐죠? 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이나 공간의 구애 없이 공제 요건이나 또 이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등을 좀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공제 항목을 선택을 하고 질문에 답하면 해설과 공제 기능 가능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이 대화형 자기 검증이 지금 새로 좀 도입이 됐고요. 네. 또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간편 계산 기능 등도 추가가 됐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또 초중고교의 체험 학습비, 또 신용카드 등으로 이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을 좀 추가로 제공을 하고요. 네. 국세청은 이제 다만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오늘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은 사용자가 많아서 접속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간소화 서비스 말고요. 편리한 서비스 새롭게 오늘 시작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논란 끝에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하는데 암호화폐 가상계좌를 이용했어야 했는데 은행들이 이걸로 좀 짭짤하게 돈을 벌었네요. 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농협과 기업, 국민, 신한, 우리산업 등 6개 시중은행의 이 암호화폐 가상계좌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 22억 2천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6년에 6,100만 원 정도였으니까 36배나 좀 늘어난 건데요. 네. 같은 기간에 이들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잔고는 322억 원에서 2조 670억 원으로 64배나 폭증을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대신에 거래소로부터 입금 건당 200원에서 300원씩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은행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이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1, 2위에 올랐는데요. 특히 이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최근 다크호스 거래소로 떠오른 이 업비트에 이 가상 계좌를 터주면서 이 수수료를 건당 300원씩 물려서 6억 7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네. 또 최대 규모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의 가상 계좌를 터준 이 농협은행이 6억 5천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빗썸과 후발 거래소의 가상 계좌를 제공한 신한은행도 6억 2천만 원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 정부의 대책에 따라서 이 가상 계좌 신규 발급과 이 기존 가상 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좀 차단을 하고 있는데 기존 거래자도 좀 단계적으로 좀 실명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김영란법이 사회 여러 가지 부정한 부분을 많이 없앨 수 있을까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설날 선물 10만 원 이하 농축 수산물 서비스 세트. 그러니까 이거 법에 좀 해당되는 세트겠죠.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다고요. 네, 올해 설은 이제 김영란법 개정 이후에 첫 명절인데요. 이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서 상한선을 10만 원으로 높이면서 10만 원 이하 이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은 국산 과일과 곶감, 멸치, 갈치 같은 이 10만 원 이하 상품군의 매출이 지난해 설보다 62%가량 늘어났고요. 반면에 지난해 추석까지 좀 가파르게 늘었던 수입 과일과 견과류, 육포 같은 이 수입 상품 중심의 5만 원 이하 선물의 매출은 26%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 전체 선물의 매출을 봐도 지난해 설 연휴에는 5만 원 이하가 41%로 1위를 차지했었는데 올해는 3위로 밀려났고요. 반면에 5만 원에서 10만 원대가 2위, 30만 원 이상의 고가 선물이 1위를 기록을 했는데 다른 백화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네, 명절 앞두고 제일 분주한 곳이기도 할 텐데 대형마트는 어떻습니까? 비슷한데요. 이마트는 올해 설을 앞두고 김영란법 개정에 맞춰서 5에서 10만 원대 선물 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20%가량 늘렸고요. 네. 매달 1일까지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롯데마트도 10만 원 이하 명절 선물 세트 물량을 늘리면서 혜택도 좀 늘렸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5만에서 10만 원 가격대에 초점을 맞춰서 제품 수를 좀 늘렸다고 하는데 네. 지난 설에 사전 예약 선물 세트보다 22여 종을 더 확대를 해서 총 300종의 세트를 좀 사전 판매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인 CU도 전체 설 선물 세트의 약 30%를 10만 원 이하의 국내 농축수산물로 구성을 했고요. 경쟁업체인 GS25도 이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의 비중을 지난해보다 20% 늘렸다고 합니다. 예, 10만 원은 국산 농축수산물에 한한다는 거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네, 시중은행의 암호화폐 가상계좌 수수료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이 은행들도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수료를 좀 챙긴 건데, 은행들이 계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긴 한데요. 국책은행이나 공익 성격이 강한 은행들이 좀 앞장서고 있는 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부의 우려를 봤을 때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미국 뉴욕이나 호주 시드니 여행해 보신 분들은 중심가에서 독특한 통유리 건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운데 사과 마크가 찍혀있죠. 바로 애플 스토어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관심을 받는 이유가 단순한 판매점이라는 걸 뛰어넘어서 다양한 철학과 경험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소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간 애플이 만든 제품을 쓰다가 AS라든지 불편한 점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다양한 얘기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의 성능 저하 이런 문제로 지금 애플이 좀 수세에 몰려 있는데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까요? 이 애플 스토어 가로수길이 한국에 처음으로 오픈하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IT의 다른 이슈들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최호섭 IT 칼럼니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통유리 건물의 애플 스토어 사실 저도 해외 출장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국내에도 삼성 프라자나 LG 베스트샵 같은 이 가전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것과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좀 우리가 이제 애플 스토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애플이 스토어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고요. 네네. 보면 이번에 생기는 것도 보면 이름을 애플 가로수길 이렇게 이름 붙였더라고요. 아, 네. 애플 스토어는 사실 이제 애플의 소매점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프라자나 LG 베스트샵 같은 소매점인데 제품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비슷하죠. 제품 네. 전자제품 판매점이나 패션 브랜드 판매점 이런 부분들이랑 좀 기본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공간이 이제 관심을 끄는 게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네. 애플 제품을 쓰시는 분들한테 좀 즐길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아, 네. 요즘 보면은 또 건물 디자인도 좀 화려하기도 하고, 네네. 뭐 또 에너지 효율 같은 것도 신경 써서 좀 독특한 건물들을 많이 지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뭐 저도 해외에 갈 때마다 항상 찾아보곤 하는데 관광 포인트 역할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사실은 이렇게 들으면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잘 이해 못하는 말이 경험이나 철학을 판다 혹은 뭐 오면은 경험을 뭐 사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저도 좀 그 부분이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사실 겪어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사실 뭐 애플 스토어가 왜 이렇게 인기냐, 뭐 보면은 사실 그 면적당 매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게 애플 스토어거든요. 네. 뭐 보석을 판매하는 데나 뭐 시계를 판매하는 데들이 기존에는 1위였는데, 네. 요즘 보면은 압도적으로 애플 스토어가 좀 매출이 높거든요. 그건 사실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네, 사실 뭐 애플 스토어에서 물건 산다고 해서 뭐 더 가격이 싸거나 뭐 더 좋은 제품을 주거나 이런 거는 사실 아닌데, 네. 사람들이 몰리는 거는 결국에 거기서 샀던 경험들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찾는다고 보거든요. 예. 네, 사실 이제 애플 스토어의 가장 그 큰 부분들은 지니어스라고 부르는 직원들이거든요. 아, 네네. 네, 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뭐 소개만 됐는데 사실은 아직 한국에는 이게 가로수길이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1월 27일 날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지니어스라고 부르는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딱 들어가면 이분들이 막 인사도 하기도 하고 제가 뭘 필요한지를 찾아서 옆에서 붙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거든요. 예.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는 부분부터 뭐 수리를 하러 왔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기능이 있다는데 잘 쓰기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쓰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네네. 애플 제품과 관련된 것들을 그분들이 다 해결.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딱 사고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와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지니어스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또 그 행사들 그 이제 공간 안에서도요. 뭐 제품만 딱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이제 뭐 저녁 시간이나 뭐 낮 시간대 이제 시간에 맞춰서 뭐 제품을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뭐 교육 같은 식으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정말 그 제품을 쓰면서 구입부터 뭐 여러 과정들까지 다 경험할 수 있는 통합 이제 경험이기 때문에 저 국내에 들어오면은 유통업계에서 좀 보실 부분들이 참고하실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좀. 맞습니다. 이게 없죠, 진짜로. 이 제품을 써서 내가 느끼는 즐거움, 편리함, 재미 이런 것들을 거의 가이드처럼. 뭐 이게 사실은 제품 살 의향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뭐랄까요, 직원이 붙었다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살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데 이 판매가 아니라. 그래서 경험이나 철학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가로수길이 뭐 차별점이 있는 좀 특별한 서비스가 나온 게 있나요? 뭐 간판은 굉장히 독특하던데요. 네, 지금 뭐 아직은 이제 건물 자체가 공개된 것도 아니고요. 네네. 서비스 자체는 어느 나라나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다른 서비스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비슷한 경험들을 한국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기대하는 부분들은 뭐 억지스러운 뭐 기계적인 친절함이 아니라 저는 애플스토어에 갈 때마다 항상 좀 즐거웠던 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거운 얼굴을 하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출장 때 봤는데 이게 뭐랄까요, 외국인이 와서 굉장히 친절하게 친하게 굴려고 해서 굉장히 당황하며 짧은 용어로 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지니어스라는 서비스 또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사실 아이폰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 고위 성능 저하나 또 배터리를 교체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도 몇 달 기다려야 되고 좀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AES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반전이 될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 얘기 떠나서 뭐 잘못한 부분들은 또 뭐 바로 잡아야 될 거고요. 또 뭐 이용자들이랑 뭐 풀어야 될 부분들은 또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소비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뭐 배터리 교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성능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조율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뉴스들을 보니까 아마 조만간 그 성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강제화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따로 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배터리 교체에
이거는 좀 예민하긴 한데 네. 저는 이렇게 늑장 대응이라기보다는 사실 배터리 교체 자체를 애플이 뭐 계획하고 있던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터지면서 좀 뭐 빨리 뭐 즉흥적으로 대응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좀 뭐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사실 처음에는 이제 배터리 준비할 시간들 때문에 한 달 정도 뒤부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했었는데 좀 불만이 늘어나면서 곧바로 시작하면서 좀 더 부족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여러 가지 IT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혁신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가 조금 더 살아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인데 아이폰, 애플에는 더 이상 혁신이 안 보인다. 뭐 1위의 저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장기적인 하락세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혁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제 기억으로는 벌써 한 7년 정도 네. 예. 네, 뭐 사실 그 지적 자체가 뭐 애플에 대한 기대들이 좀 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긴 한데. 네. 사실 뭐 추락한다고 하기에는 뭐 회사 매출 규모나 또 뭐 제품 판매량이나 뭐 주가도 그렇고 매년 신기록을 세우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추락한다라고 판단하기는 너무 좀 섣부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그 혁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사실 자극에 대한 부분이라서요. 네. 사실 이제 아이폰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렇죠. 인터넷을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혁신이랄까 그런 경험의 변화는 다시 찾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스마트폰 뛰어넘는 뭔가 다른 개념의 디바이스들이 나오지 않는 한은 뭐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새로운 변화들에 대한 갈증들이 있고 그래서 좀 애플이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좀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한번 인터뷰를 다뤘습니다. CES 2018 거기서 사실은 뭐 자동차가 좀 주목이 받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여러 칼럼들을 쓰셨더라고요. 좀 이제 이런 기술 IT 쪽이 개인에서 사회로 또 소유에서 공유로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좀 눈에 띄나요? 네, 말씀드린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네. 사실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셜미디어에 쓰는 부분들도 처음에 보면은 주변 사람들과 내 이야기들, 생활들을 나누고 싶다라는 걸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 어떤 그 주변 사람들한테 좀 퍼지고 또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결국 기술이랑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생각들의 속성은 결국 좀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자율주행 기술 핵심도 사실은 차가 혼자 움직이는 거가 아니라 기술의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들이 다른 차들과 부딪히지 않고 소통하는 것. 않으면서 그래서 통신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교통량을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그 자동차 자체가 개인의 물건이 아니라 도로의 일부고 뭐 도시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것들도 도시 계획이랑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재화들이 시스템 쪽으로 사회적으로 공유되게 되면은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주거 공간이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어떤 특정 재화들을 뭐 소유할 필요가 없이 공유하고 더 효율적으로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게 요즘 기술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IT 컬럼니스트로서 많은 분들에게 또 호응을 받고 계신데요. 저희가 관련 이슈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호섭 IT 컬럼니스트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아는 힘.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네, 경제 뉴스 여러 가지 날카롭고 또 시시각각 바뀌는 이슈를 따라가다 보면 사실 그 이면과 깊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족해 볼 수 있는 작은 강의 시간과도 같죠. 뉴스 경제 수업, 오늘도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암호화폐 비트코인 정말 이 가격 변화만 보면 세상에 이렇게 무슨 드라마처럼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도 없다 싶은데요. 네. 정부가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지금 가격이 뭐 아주 큰 폭에 떨어졌습니다. 최고점 대비 50% 이상, 반토막 이상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이제 좀 잦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가격이야 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잇따라서 이제 우리 정부가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하고 미국도 이에 이제 가세하는 형국이어서 아마 거래가 좀 위축되고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이제 향후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한데요. 지금으로서는 비관론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가격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제 가격 하락이 더 가속화될까봐 네. 조금 좀 신경이 쓰이네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로고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국가의 규제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이제 지금처럼 말이죠. 네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향후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엔 참 조심스러웠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중앙정부의 인증, 정부의 이 통제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좀 갈등 양상이다라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정부도 강경하긴 한데요. 좀 오락가락합니다. 네. 경제부처와 또 법무부의 입장도 다르고 이 한 정부 안에 같은 얘기인가 싶을 정도인데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정부가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해 당사자고 투자자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IT 산업계, 또 금융계 이런 분들이 다 이해 당사자인데 이런 분들의 주장이 다 달라요, 사실은. 네. 뭐 자기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 과단성 있는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걸 다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네네. 정부로서 일단 거래 자체는 그냥 시장에다 좀 맡겨주고 시장의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화폐성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포함해서 결정을 해도 네. 괜찮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로 지금 좀 성급함에 대한 지적도 있고 그러기엔 또 시장이 너무 무섭게 투기로 몰아간다 이런 걱정도 있고 피해자 보호 때문에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이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얽혀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이제 우선 가상화폐 자체가 이게 화폐 사람들은 지금 일부 이제 그 가게 같은 데서 받아주고 있으니까 이게 네네. 화폐 아니냐 이렇게 하고서 지금 자꾸 이제 투자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런 화폐성 여부라든지 거래를 하는 것이 이게 적법하냐 세금 문제도 있고요. 네. 네. 또 거래소를 이걸 어떻게 이제 공인할 거냐는 문제 이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큰 이슈인데요. 네. 그런 것 또 투자자들의 보호 문제.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지능 여부 이런 것들이 다 혼재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정부가 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거래소 폐쇄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가장 쉬운 그 방법이죠. 전면 금지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게 어찌 보면 이 IT 시대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가져다주는 다의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경제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감안을 해본다 그러면 전면 금지는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일부 뭐랄까요, 코끼리에 비유하자면 이제 뒤꿈치 정도를 봤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빨리 닫아버리자, 이런 얘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네. 사실은 SNS 상에서 유시민 작가와 카이스트 정재선 교수 간의 논쟁이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네. 바다 이야기다라고 했고, 이 정재선 네. 교수는 바다 이야기는 아니죠, 잘 모르고 계신 듯,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오늘 뭐 저녁에 모 채널에서 이제 토론회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신 분도 패널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역시 교수님, 규정의 문제, 즉 어떻게 그것이 무엇이라고 인식할지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핵심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이게 이제 성격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두 분이 그 논쟁을 벌이고 그랬는데요. 그런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제 화폐냐 아니냐, 또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하고 분리되어서 이제 이게 정부의 이야기죠. 네. 돌아갈 수 있는 거냐 하는 논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이제 화폐는 아니라고 이제 대부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트코인과는 별도로 독립해서 존재하면서 산업에다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건 대체로 이제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거래를 허용할 거냐의 여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든 거래 허용 여부는 다시 독립적으로 이 별개로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조금 옆으로 좀 제껴놓고 네. 순수하게 이거를 거래를 허용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도 계속 살려나갈 거냐,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의사결정을 하면 좀 더 쉽게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들도 전문가가 출연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모두가 동시에 장부를 공유, 확인할 수 있는 지불이 가능한 재산 가치. 그렇죠. 화폐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할 정도로 아직 정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자, 만약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논의, 그러니까 뭐 금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가자라고 한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거래소에 등록을 해야 되나, 뭐 별 좀 궁금한 게 많거든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네, 뭐 이제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니까 일단은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일단 이제 한 상품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상품을 거래하는 이 거래소, 우리가 지금은 거래소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진정한 거래소는 아니죠. 네. 공인 뭐 중개업소 정도 되는 건데요. 통신 중개업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중개업소에서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를 이제는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정부로서도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고, 그래서 투자자들의 재산 손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로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기존 지금 흔히 얘기하는 이 중개업소들, 그 비트코인 그 거래소를 공인 인증을 해줄 거냐, 네. 아니면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할 거냐, 네. 하는 결정을 지금 빨리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거래 여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5374님, 참 좋은 얘기긴 하지만요, 근로시간 단축. 근데 수입도 빠듯하고 작은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결국 일자리 또 없어지지 않나, 이 걱정해야 됩니다. 좀 부가가치 높은 제품은 몰라도 저가 제품이나 수작업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일괄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참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5540님은요, 근무 시간을 더 하더라도 제대로 정당하게 좀 수당을 많이 챙겨준다면 열심히 일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임금을 줄이는 꼼수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요. 6495님은 앉아서 하는 탁상 공론 말고 직접 현장에 가서 좀 실질적인 답과 문제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지적 주셨는데 옳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